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들. 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우리는 데이터의 시각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현재 실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통화 시에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해서 전자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특정 공간의 이산화탄소량을 빛과 소리로 알려주는 시계를 만들어 우리의 환경을 돌이켜보게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데이터의 시각화는 예술작품에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객의 생각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작업의 원리와 그 변천 과정,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이수진입니다. 우리는 요즘 빅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살펴보기도 전에 그냥 지나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지, 그리고 복잡한 정보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각화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보를 정리하거나 재분석해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데이터의 시각화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IT,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술공학의 한 분야로서의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놓인 모든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화가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그래프나 도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재편성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 시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방송이나 날씨 예보 그림에서도 이미 데이터의 시각화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 데이터를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VR 기술도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터의 시각화 작업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화학 첫 시간에 배우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주기율표는 보이는 것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의 시각화에 있죠. 주기율표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는 같은 주기, 같은 촉, 같은 위치에 속한 원소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데이터의 시각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데이터의 시각화는 IT 기술과 정보 공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란 단순히 그래프나 그림 등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단지 정보를 단순화시켜 전달하는 데에만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통계에 불과할 텐데요. 사실 데이터의 시각화는 분석적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시각화는 분석적 통찰뿐 아니라 이야기 전달을 중시한 작업이며 이렇게 전달된 이야기는 숫자와 통계로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즉 차트와 그래프는 단순히 분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시각화는 사람들에게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예술가들이 표현한 데이터의 시각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예술적 데이터 시각화는 웨더 프로젝트를 진행한 덴마크 작가 올라프 엘리알슨의 작품인데요. 그는 빛,
온도, 물, 공기 등을 시각화하는 대규모 설치 예술가입니다. 그는 수백 개에 달하는 단파 램프의 빛으로 하나의 태양을 만들었는데요. 이 태양은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 밀폐된 공간에 설치됐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 원소와 공간,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관람자가 직접 경험하게끔 유도한 작품인데요. 수많은 램프들은 하나의 태양처럼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즉, 거대한 인공태양이 탄생한 것이죠. 또한 그는 안개를 뿜는 기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으로 관람객들의 넋을 나가게 만듭니다. 안개는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만날 때 생기는데요. 이것을 이용해 그는 설탕을 함유한 물을 인공적으로 뿌려 안개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작가는 위트 있게 천장에 거울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람객들은 빛을 쬐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며 드러누워 일광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참 묘하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날씨를 구성하는 요소인 빛, 공기, 습도 등을 시각화해 공간과 자연 원소의 관계를 관람자들의 능동적 참여로 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얼음과 호수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자라며 광대한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 작가는 빛, 색채, 물, 온도, 날씨, 파장 등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직접 실험 관찰에서 산출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각, 설치, 사진 등 미디어를 이용해 만들어진 그의 작품은 가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비행기의 이동 경로를 시각화한 사례입니다. 아론 코블린의 작품인데요. 아론 코블린은 비행기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동안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그 경로를 시각화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이 작업을 시작한 그는 그저 교통수단인 비행기의 당연한 이동 경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픽을 만들 것이라고 상상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단순 이동 경로라기보다는 하나의 멋진 작품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떠한 사실을 머릿속에 재편성해 다른 모습으로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마음일 텐데요. 이 그래픽을 보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비행기 장거리 이동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론 코블린은 또한 다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번에 그의 관심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소통의 경로를 시각화했는데요. 특정 시각에 일어나는 소통의 양과 그 경로를 분석하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MIT 센서블 미디어 랩과 함께 추진한 것이었는데요. 미국 통신사 AT&T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흐르는 통신 트래픽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즉, IP를 따라 유동하는 이메일과 전화의 소통 경로를 분석한 것이죠. 보시는 것과 같이 3차원 이미지로 표현된 이 작업은 Design and Elastic Mind라는 타이틀로 선보였는데요.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가 소통하는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소통의 경로와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뉴욕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 도시로의 소통량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 뭄바이에서 뉴욕시의 퀸즈로 가는 통화량이 맨하탄으로 가는 통화량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토대로 우리는 인도 뭄바이와 뉴욕 사이에 훨씬 더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작업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소통 양식의 변화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사가 있는 작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린 허쉬만 리슨이라는 작가인데요. 현대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디오 및 설치 예술가입니다. 린 허쉬만은 주로 사회적 이슈를 기술과 연관하여 다루는데요. 그녀는 현대 사회를 감시당하는 사회, 그리고 소비가 주도적인 사회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기계,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관계를 통해 그녀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를 시각하고 있는데요. 린 허쉬만은 특히 그녀가 해석하는 사회를 설치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비디오에서부터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린 허쉬만은 이미 15년 전 주식 스탁 마켓 데이터를 이용한 신시아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신시아는 린 허쉬만의 작품 속 여성 이름인데요.
이 여성은 작은 유리관 속 소형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동영상으로 신시아의 행동을 관객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한 편의 짧은 드라마 같은데요. 이것은 영화 작업도 병행하는 린 허시만의 독특한 영상 세계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신시아는 토마스 에디슨사의 주식을 소유한 여성인데요. 실시간 달라지는 나스닥과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러셀 등 수치 변화에 따라 그녀는 16가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 그녀는 춤을 추거나 명품을 사기 위해 쇼핑을 가죠. 그리고 시장이 다운되면 그녀는 악몽을 꾸거나 줄담배를 핍니다. 즉, 이 작품은 한 여인의 하루하루 삶이 주식 시세의 변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게 하는데요. 작은 유리관 안에 갇혀 있는 신시아의 일상과 돈에 의해 변화하는 그녀의 심리 상태를 보면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죠. 이처럼 데이터의 시각화한 작업은 경계와 범주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시각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관객의 생각을 유도한다는 것이 참 흥미롭죠. 이 외에도 예술공학 분야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바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들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좀 더 가까운 연구 결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의 시각화는 바로 휴대폰의 전자파인데요. 우리는 휴대폰의 전자파가 유해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지는 못하죠. 그래서 기획 제작한 작업이 바로 EMF 이펙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자파를 눈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한 작업입니다. 우리 주변엔 다양한 대역의 전자파들이 흘러다니고 있는데요. 그중 휴대폰 통화로 발생하는 특정 대역의 전자파를 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전자파를 시각화하기 위해 먼저 필요했던 기술은 휴대폰의 전자파만을 포착하는 기술이었는데요. 따라서 2008년 이를 위한 새로운 필터가 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통신 전자파 대역은 S통신사의 700에서 830MHz였는데요. 이 대역만을 걸러내는 필터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전자파의 대역을 잡고 증폭시키는 지향성 안테나를 설치합니다. 이때 우리는 셀 안테나사의 야기 안테나를 선택했는데요. 야기 지향성 안테나는 1926년 일본의 야기 히데스고가 발명한 것으로 전자파의 한 방향을 예민하게 감지해주는 안테나를 말합니다. 텔레비전 수신 안테나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를 텐데요. 즉, 야기 지향성 안테나는 우리가 잡고자 하는 특정 범위의 전자파를 잡는 역할을 해준 것이죠. S통신사의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 이때 발생한 주변의 전자파를 이 야기 지향성 안테나가 집중적으로 모으는데요. 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 사용 파장 대역의 세기가 강해지고 이 세기를 안테나가 감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역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지향성 안테나 외에도 커스텀 보드가 필요한데요. 커스텀 보드는 지향성 안테나로부터 걸러진 전자파를 받아 다시 걸러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커스텀 보드를 거쳐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게 된 데이터는 S사가 보낸 전자파를 감지했다는 신호로 인식하게 되고 미리 설정해 놓은 이미지로 변하는데 우리가 그 전자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함께 이미지를 감상했는데요. 처음에는 나선형의 그림으로 나타났다가 텍스트로 바뀌도록 했습니다. 헬로우처럼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텍스트로 표현했죠. 나선형의 그림을 텍스트로 다시 바꾼 것은 사람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헬로우라는 텍스트를 본 사람들은 혹시 자신들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으로 그대로 뜨는 것은 아닌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물론 절대 아니었죠. 전자파를 텍스트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주고받는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되는 것 이상으로 전자파가 위험하고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경각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전자파 대역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휴대폰 전자파 시각화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생활의 편의를 위한 또 다른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 공간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해서 그것을 시각화한 작업인데요. 이것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LED 시계로 표현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한 공간에 LED 시계를 설치합니다. 이 시계는 부착된 이산화탄소량 측정 센서에 의해 소리가 나고 불빛이 들어오게 돼 있죠. 부착된 이산화탄소 센서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면 알두이노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받아들여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전달하는데요. 알두이노는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외부 전자장치를 통제하는 작은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알두이노를 통해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전달받은 컴퓨터는 사전에 디자인된 프로그램으로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의해 LED 시계에 그 데이터가 빛과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량의 데이터는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분류한 기준에 따라 탄소량의 경중을 빛의 변화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시각과 청각으로 표현한 이 작업은 이산화탄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낸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고등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겨울에는 실내 공기가 좋지 않아도 환기를 덜하게 되는데요. 밀폐된 공간의 공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즉각 인지하고 환기하는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시계를 택한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해 아주 민감한데요. 현재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시각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센서를 찾고 있는 중이죠. 그 외에도 앞으로는 온도, 습도, 바람 세기 등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기후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더욱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의 노선도도 데이터의 시각화에 좋은 예인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도는 매우 비슷합니다. 지하철 노선을 시각화한 사람은 영국의 헨리 백이라는 전기회로 도안 제작자인데요. 전기회로 표현에 익숙한 그는 이전의 지리 정보에 따른 노선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적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여 런던 지하철의 노선도를 제작한 것이죠. 전기회로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하철 노선이라는 다른 분야에 적용시킨 결과인데요. 그가 만든 노선도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도의 표준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시각화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인데요. 일상생활에서부터 디지털 예술 분야에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발전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수학자, 통계학자들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디자이너 예술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